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이모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과 또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시장님을 모시고 최근 정치권 주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중앙선대위에서 상부실장으로 맡아서 좀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의힘 총선 참패와 또 이에 따른 전국 방향일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부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참패를 했습니다. 먼저 박재일 논설실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제가 일도 양단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그 정치 내적으로 보면은 기초공사가 좀 처음부터 굉장히 부실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그죠? 찍어내기 이제 내쫓은 것부터가 이게 보수 우파의 정당을 표방하는 쪽에서 외연 확장에 그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게 선택이라는 것은 국민의 표의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누적된 평가가 있고 그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좀 불같은 이슈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저는 사실 누적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달리 굉장히 선거에 좀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 선거의 어떤 지적 수준이 정보 수집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된 부분인데 그게 더 클 수 있는데 이준석 그런 부분 또 경기도가 굉장히 표가 안 좋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면은 그것도 예를 들면 지방선거 할 때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같은 분이 붙었을 때 좀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면서 오히려 정무적인 결과가 안 좋은 그것도 근원적으로는 이번 패배의 좀 그 기초적인 부분이다. 물론 국정 운영을 잘못하니 소통 물론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원초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또 최근에 와서는 분석적으로는 물가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합니다. 다른 정치 세부적인 걸 우리 홍석준 의원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일단 안타깝고 우리 당을 좀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을 끼쳐드려서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22대 총선의 참패를 일단 정말 냉정하게 좀 바라본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정부 심판적 그런 어떤 기능도 있죠. 그러나 우리 당이 중심적으로 실은 이런 총선에 대해서 정권 심판 때문에 졌다 이래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문제 원인 분석에는 어렵게 되고 마치 그렇게 하면은 공 못하는 친구가 아이고 근데 부모님 재력이 안 돼서 과외 못해서 공 못했다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권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당의 어떤 문제점을 좀 더 초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유식한 말로 뉴노멀이라 하는데 좀 과거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것은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이 범죄인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받고 구속 예정인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유사한 기록만 있어도 완전히 평가가 이래 됐는데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달라졌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좀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그런 좀 반증이 좀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결국은 이제 108석을 얻은 게 공교롭게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희가 103석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중에서 저희 당에서 이제 탈당하신 분이 5석이라 사실 108석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일치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제 2번 연속 참패를 했는데 근데 또 더 들어가면 20대 때는 우리가 122석이고 민주당이 123석으로 한 석 졌지만 수도권으로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참패를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보수파 정당이 지금 참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만큼 수도권이 전체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123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게 참패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개연성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일반 이번 총선에서 일단은 공천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도전자입니다. 도전자. 근데 우리가 공천을 민주당보다 더 늦게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어떤 시기부터도 굉장히 좀 너무 늦게 됐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인사도 하고 하면은 사실은 최소한 추석이라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현역인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뭐에 딱 하면서 현수막 붙이고 뭐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천의 어떤 시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보면 자꾸 이제 저쪽 민주당이 자꾸 되다 보니까 풀들이 지금 민주당은 많고 우리는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에 있는 박문기 장관이라든지 이수정 교수라든지 외부 좀 영입도 많이 좀 노력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풀이 좀 작은 상태에서, 특히 지금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보면은 당협위원장 맡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많아요. 왜냐하면은 몇 년 동안 당협위원장 맡으면서 돈 쓰고 시간 들이는데 갑자기 또 공천할 때 이제 바꿔버리는 경우가 왕왕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당협위원장 맡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어떤 지역 관리가 상당히 저희 당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 21대 때 진짜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좀 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희 당세가 약한 지역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공천의 시기 그리고 공천자의 어떤 관리 등등을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일단 굉장히 좀 잘못됐고, 또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그 원톱으로서 고군분투한 그런 어떤 면도 이제 많은데, 그러나 이 원톱의 어떻게 보면 좀 한계, 메시지 한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제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런 대표들이 해당 지역구에 이제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원톱으로서 끝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소구력이 국민들한테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원톱 체제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이 물론 이제 끝에는 이제 백의종군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가세함이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또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영향을 미친 게 결국은 이제 저는 의정 갈등의 어떤 면에 있어서 사실 뭐 이종섭 장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그렇고, 이 의정 갈등 면에 있어서는 원래 의료인들 14만 5천 명이 원래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다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2차적 피해가 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도 힘들고 수술 날짜도 맡기기 미뤄지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친구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불편한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저는 굉장히 국민들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 피해를 주고 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그런 면들이 사실 끝까지 경합이 뭐 몇백 표, 1, 2천 표 왔다 갔다 한 지역이 사실은 한 2, 30군데 수도권을 중심됐는데 그런 지역을 좀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좀 참패한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대구 경북 쪽으로 좀 좁게 본다 그러면 사실 대구 경북은 이번 총선에서 25석 전석을 석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이 더욱더 보수화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라도 충청 지역처럼 대구 경북도 스윙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질 논설장님께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요. 충청처럼 이제 스윙보트가 되면 좋을 것이다. 그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성향 색깔을 특정 지역이나 뭐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걸 계몽적으로 우리가 뭐 이래 해야 한다 저래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인 것 같고, 대구가 갖고 있는 정치 성향 고유를 우리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보수화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100대 빵은 아니고 25대 0이었지만 그건 소선거구제의 어떤 좀 특징적인 상황이고,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좀 선방한 부분도 있어요. 25% 전후가 이제 나오고 또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뭐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레퓨테이션 평판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구의 경북의 그 TK에 흔히 정치적 다양성이 우리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뭐 지역 언론계나 뭐 지역 사회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인위적으로 어떻게 되바꿀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고민이 크고 또 돌아보면 외국 같은 데도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는 뭐 시의원들이 몽땅 거기 민주당이에요. 특정 당이 독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1년째 되니까 수십 년 그렇게. 거기는 아예 우리는 민주당이다. 아예 공화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구에서 보수를 굉장히 고집이랄까 아니면 지켜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애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구를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역 발전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지역도 문제는 이게 좀 약간 빗나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구의 그런 지역 발전이 특정한 보수 세력의 일당 독점 구조에 의해서인가 하는 그것도 또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굉장히 수도권 중심적인 그런 나라가 돼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구조가 지금 선거 인원 상한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2대1로까지 지금 밀어붙여 놨다는 말이에요. 4대1 굉장히 격차를 뒀다가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의성 뭐 영덕 이렇게 뭐 네 군데 이렇게 뭐 지역이 시군이 합쳐야 국회의원 한 명 뽑을 수 있는 거. 그럼 국회의원 뽑는 숫자도 지금 적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방의 목소리도 지금 끊어지고 있고 경기도나 수도권은 갈수록 지금 국회의원 수도 늘고 국정에 지금 개입하는 강도가 훨씬 더 지방보다 크다고요. 그런 문제가 좀 더 얽혀 있는 부분이지 꼭 뭐 25대 0 이게 대구 경북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건 있죠. 홍 의원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지역 의원들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뽑는 사람이 아니고 당에서 지명해준 서울에서 지명해준 국회의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국회의원 한번 한 자리 하고 그냥 서울로 떠나버리니 이게 좀 악순환이 됐어. 그거는 우리 시민들도 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석천 의원님께서 뭐 비슷한 질문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박지일 논설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다양성 또 그리고 인재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보수 정당이 계속해서 대구 경북을 석권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 어떤 정치의 어떤 다원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당의 어떤 특정 정당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저는 상당히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좀 뭐 보수 우파의 심장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인물 경쟁이 된다면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홍일학 의원이라든지 돼 왔었죠. 그리고 또 득표율도 이제 25%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비례 의원으로서 이제 임미애 의원이라든지 좀 하고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재일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그런 어떤 쏠림 현상도 쏠림 현상이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방 어떤 뭐랄까 균형 발전의 어떤 목소리가 더 지금 현재 지금 작아지고 있다. 수도권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사실은 그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이 그 연방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원제를 보통 채택을 하면서 인구 비례 이제 하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표성 개념으로 이제 상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단원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국회가 인구 비례적 성격도 있지만 또 지역 대표적 성격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이제 선거법 중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원래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구 어떤 편차를 4대 1까지 허용해 주는데 13년인가 14년 헌재에서 지금 2대 1로 지금 하면서
지금 갈수록 지방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 5개 시군이 묶이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7개, 8개 막 시군이 묶이게 될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뭐 6개, 7개 지역을 이렇게 묶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심각하게 국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 점을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또 저희 뭐 당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또 영남일보처럼 우리 지역의 또 메이저 언론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우리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TK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는 경선으로 이제 가야 되지 당에서 그냥 어떤 이제 공천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면 그게 낙하산 공천이고 또 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TK는 또 임명직 국회의원이 이런 비아냥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어떤 면은 반드시 우리 정말 그 보수 우파 정당의 가장 큰 어떤 자산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우리 당부터 그리고 언론부터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경쟁력, 특히 어떤 스스로 또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뭐 구성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이 좀 안정화가 빨리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 이제 저희 지금 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수습하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빨리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관련된 절차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회가 없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금 다 사퇴를 지금 해버리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임시 비대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재 원내대표인 윤재욱 대표가 이제 권한 대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새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선출돼서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빨리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대표를 뽑기 위한 룰은 이제 100% 지금 당원 투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당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또 영남권에 좀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원의 40%가 영남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지금 굉장히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전당대회 된 당대표 선거 어떤 시기, 절차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새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전당대회 선거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 의원님한테 하나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도로 영남당 어제도 윤상현 의원께서 영남 지도부는 더 이상 안 된다. 영남 출신들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수도권 선거에서 좀 참패를 했고 그 원인이 이제 영남 출신의 이제 지도부가 계속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또 원칙적으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또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제 당 전체 입장에서 당 대표 내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실 생각이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거하고는 별개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강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근거라든지 뭐 그 요건도 되지도 않는 데다가 또 그런 거를 너무 또 강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 당의 중심 지역이고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 기반이 있는 영남 지역 우리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또
좀 뭐 화를 돋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수도권 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원인 분석과 철저한 대책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일 논설위원장에게 또 뭐 비슷한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을 한다 그러면 과연 지도부에 좀 누가 유망이 오를지, 그리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한테도 뭐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 영남당 뭐 영남 출신들이 영남권 출신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 출신들로 꽉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뭐 대충 개괄적인 게 나오죠. 예를 들면 당내 인물이냐 아니면 당외에서 굉장히 뭐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끌어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외부 인사를 끌어오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에는 뭐 나경원, 안철수, 뭐 김재섭 이런 소장파 지금 의원까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전당대회가 일종의 집권 여당의 지금 총선 참패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컨벤션 효과 뭐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국민의힘이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분해하잖아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엉망진창이 돼서 누가 되든 상관없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진짜 나가려면 이 전당대회 과정의 컨벤션 효과로서 패배한 쪽을 어루만질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 선거 참패 원인이 이준석을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건 다는 아니지만 그 시작이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지금이 시작일 텐데 어떤 다른 종착지를 본다면 다음 대선이든 뭐 다음 지방선거든 총선까지 그죠? 그럼 여기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누적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민주적이고 뭔가 또 외곽 그 당내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 플러스 당외에 그럼 과연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외연 확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외연 확장이 어떤 부분이 있냐? 그 어떤 인물들이 우리의 지금 지도부를 구성할 때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외연을 끌 수 있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우리가 애국적인 뭐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보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 30대 그 우리한테 좀 저항심 있는 세대들을 완전 팽개치고 미래에 갈 수 있습니까? 3년, 4년 지나면 20, 30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될 테고 이럴 텐데 뭐 늙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이 땅 선거권이 없어질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잘 추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에처럼 예를 들면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뭐 줄세우기를 해서 누굴 찍어내고 뭐 김기현 대표를 내세운다. 이거는 가당찮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치러야 된다. 당원 뭐 지금 100%로 돼 있지만 그게 50%를 하든 70%를 하든 그건 또 사실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적절하게 외부적인 뭐 좀 그걸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 당 부분에 이걸 잘 추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지금 물러났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번에 좀 뭐 약간의 홍준표 시장의 말로 표현을 비면 뭐 약간의 아이돌 스타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격하하는 부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좀 당대표 그 풀이랄 거예요. 거기서는 거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타임테이블, 한동훈 개인의 타임테이블, 그리고 당의 어떤 지금 선거 직후에 직전 패배의 수장이 나온다는 것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얽혀서 좀 곤란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붙인다면 21대 때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게 전당대회 마치 이제 뭐 참패를 했는데 또 뭐 전당대회 한다고 뭐 이렇게 자칫 이제 외부로 비치는 모습이 뭐 참패해놓고 또 뭐 자기 집안 잔치하냐 뭐 이런 그 인상을 줄까봐 21대 때는 이제 비대위로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어떤 참패에 철저한 어떤 원인 분석과 대책을 이제 밝히면서 그런 어떤 대책을 과연 다음 전당대회 후보들이 어떻게 그 나름의 어떤
보완적으로 이제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많이 이제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제기되어야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 당에서 조금 잃었던 국민의 어떤 신뢰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냥 자칫 잘못하면 또 뭐 당권 자기들 뭐 경쟁만 하는 이런 어떤 비판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또 이제 그런 또 와중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당 대표 후보들이 이 그 선거 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떤 공약 메시지 내용이 이제 달라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론이 이제 예를 들면 50% 반영되는 그런 룰이라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 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당원으로만 한다면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 방식 이런 것들이 사정에 좀 저는 세팅이 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방식, 룰에 따라서 또 지도부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당의 방향성도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총선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딱 꼽으라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뭐 1번이실 것 같고, 그다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7일 날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총리 임명설,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사실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각을 준비하고 총리와 대통령실의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경철 원장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풀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면 아래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비서실장 그리고 특히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대통령 인선이 참 고민이 많은 이유가 일단 이렇게 여소야대로 되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하고 있던 협력 관계를 지금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야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되지만 총리는 또 어차피 이제 국회의 어떤 동의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하고 있던 그런 어떤 협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고민은 이제 많이 하시지만 이게 조금 자꾸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특히 대통령실에서부터 지금 이제 조금의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이관섭 실장부터 해서 수석들이 지금 다 지금 사의를 표명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항이 조금 더 오래 가서는 대통령실부터 해서 정부가 좀 혼란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는 이제 조금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일 논설실장님한테 좀 다른 걸 여쭤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 출신 총리를 뭐 임명을 하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 혹시 이게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거국내각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협치, 아까 홍숙준 님이 다른 뭐 측면에서 유노멀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뭐 다 아시잖아요. 87년 총선 이래로 지금 이 육공화 헌법에서 5년 내내 여소야대인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뭘 좀 정치적인 환경에 놓인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160석 있다. 지금 뭐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에 지금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전화통을 돌려야 될 겁니다. 아마 미국 영화에처럼 뭐 야당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가장 뭐 좀 곤혹스러운 뭐 이런 부분, 뭐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한편에 윤 대통령도 이 시점에서는 후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단임제인데 더 이상 뭐 본인이 뭘 그래 영광을 얻을 게 있으면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나라 운영을 얼마나 잘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느냐, 한 줄이라도 더 교과서에 남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1, 2%더 오른다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어차피 또 다음 총선 윤 대통령의 지금 책임도 없어요. 아마 지방선거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후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우리 흔히 말씀 이 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패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전 같은 문제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렇게 뭐 근거 없이고 원전을 지금 뭐 어떻게 뭐 줄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있던 원전도 뭐 폐쇄시키고 짓는 원전도 지금 뭐 뭉개버리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지. 지금 뭐 우리 에너지 문제가 오늘 또 뭐 굉장히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거의 발발할 직전인데 에너지 위기의 문제를 어떤 근본적으로 좀 원전을 갖고 해결하고 방향을 틀었다든가, 그죠? 예를 들면 대북 문제도 지금 북한이 지금 아무 그 어떤 그 행동 방향이 줄어들었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전술이거든요. 그런 대북 문제, 한중일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또 뭐 퍼주기랄까. 국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정부가 우리한테 국민한테 해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어려운 국민의 민생은 알지만 그 기대치를 더 높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꾸 더 달라는 수준을 이게 약의 강도가 항생제 강도가 높듯이 그거는 코로나의 어떤 그 비상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25만 원 준 거 뭐 주겠다고 총선 때에서 먹혀들은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게 먹혀드는 사회 같으면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율 감소를 막고라도 국정 운영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에 이제 과연 그러면 거국내강 이런 부분 정치는 현실이니까 192석의 야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통령이 나 모르겠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뭐 천만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사항이고 적정 수준에 다 192석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20, 30석이라도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유노물의 문제고 그것은 뭐 새로운 어떤 우리가 관용이랄까요 톨러런스라는 입장에서 야당과 협치 문제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보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이제 좌파 언론 내지는 또 그 일부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협치를 안 한다, 불통이다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면들이 그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면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2020 이제 1년 경선에서 7월 말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경선 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당시에는 코로나 전국이라서 뭐 식사를 하든지 하면 뭐 이제 4명밖에 이제 못했으니까 대통령이 대구에 올 때 몇 차례나 이제 식사하면서 장기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어떤 인물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 듣고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중궁궐 청와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용산으로 직무실을 옮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 스태핑을 통해서 매일 기자들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지금 불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야당이 이걸 만든 면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한 어떤 입법 공세를 통해서 방송법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이걸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게끔, 즉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저는 어떤 정치적 어떤 공세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도 크다. 두 번째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민주당하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과도 몇 차례 식사를 했고 또 뭐 국회 그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오히려 이제 당 대표를 먼저 초청하는 상태에서는 원내대표든 상임위원장 못 간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한 상태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고인 피의자로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또 고민이 그동안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면들이 좀 지나치게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면들이 조금 왜곡된 면이 크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대통령도 이제 그 피고인 피의자 이재명 개인과 또 야당 대표 이재명하고는 또 분리해서 아마 보실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싫든 좋든 있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영수회담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영수회담을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는 첫 번째, 당 대표회담부터 먼저 하고 하자. 혹은, 그 대통령실에서 저희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같이 이제 3인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한 면이 한 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피의자 피고인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든 상황을 좀 다 열어놓고 저는 영수회담을 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박재일 논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회담 가능성.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보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국정 운영의 정치적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일 수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과거 2년처럼 앞으로 2년도 야당 대표 이재명과 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임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4년 이상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그렇죠. 의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있겠죠. 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선 형사 피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검사 출신 윤석열로서는 그런 사람하고 섞이기 싫다는 게 있겠죠. 개인적인 또 감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시간도 지났고 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와서 좀 곰곰해보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이 선거를 이끌어 갔는데 결국 패배가 왔다면 우리가 뭐 패배가 됐으니 원인을 굳이 찾는 것도 있겠지만 2조 심판, 뭐 이재명, 조국 심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 그 심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한동훈의 목소리,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에서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한다는 목소리가 이루어지면 형사 피의자인 사람들을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이 심판 판결을 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엄격히 정경분리 하듯이 이 정치적인 영역과 그리고 그 사법적인 부분을 지금쯤은 분리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만나줘야 돼요. 이재명은.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도 그 뭐 보수에서 강렬한 보수층 아니 유죄 판결 맞아서 감옥 가는 사람 왜 만나야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대통령이 안 만나주면 정말 유죄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쯤은 분리를 해서 가는 것이 이 정권의 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총리 관련해서 좀 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역에서는 사실 국무총리가 TK 출신이 나오기를 은근히 또 바라는 부분도 사실 없진 않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TK에서 거론되시는 분들이 뭐 육선의 주호영 의원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최근에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이야기 나왔었고요. TK 총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한번.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TK에서 총리 나오는 게 일단 당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구 경북에 많은 좀 애정을 갖고 있지만 또 총리가 방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된다면 이건 뭐 완전히 금상첨화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민주당의 이제 동의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가면서 결국 이제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문제 같은데 저는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의 애정이 큰 만큼 방금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되고 안 되고는 대구 뭐 이철호 경북도지사나 뭐 홍준표 시장 또 뭐 주호영 의원 그랬습니까? 뭐 가능성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뭐 총리란 자리가 뭐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그리고 뭐 만인 지상의 그죠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 다른 전국적인 정무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또 총리가 전에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또 혜택을 받냐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총리 되면. 아무래도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정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홍 의원도 아마 동의하시지만 뭐 전직 시장이 가서 굉장히 대구시의 현안들을 알고 있는 분이 가서 국무총리를 한다면은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아니 김부겸 그 총리 시절과 지금 총리는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그리고 뭐 챙겨야 될 어떤 사업도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당시에 뭐 그 대구 경북 전체 공약도 하고 지역 그 균형개발 특위 인수위에도 가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월등히 많은 챙겨야 될 일들이 공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좀 탄력은 받아서 김부겸 총리 때와는 지역에 미치는 파괴 효과는 저는 확연히 다를 거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제죠. 지난 18일 날 대통령이 사실 거부권 행사를 했던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이제 직회부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대 야당의 국회 입법 독주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21대 때도 제가 참 국회에서 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 입법 전행을 참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해서 대북전단 금지법, 가칭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았죠. 그리고 사법질서 체계를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수완박법이라든지 또 시장 경제 질서를 굉장히 무너뜨린 예를 들면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을 그냥 막 그 입법 폭주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그 여파가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국민의 어떤 경제 실생활에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22대 때는 더 걱정이 되는 게 그나마 21대 때는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내부적인 민주당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21대 민주당하고도 달리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철저하게 사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사상 곧 당대표로 할 때 또 연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지금 아마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금 당선자들 중에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혁 당선자 같이 잘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분과 지금 고발돼서 수사 대상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진짜 그 무대뽀식 돌격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보다 22대 때 더 정말 그 입법 독주, 입법 폭주를 할 건데 국회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의석수가 특히든지 간에 1당 2당이 상임위원장 의석을 이렇게 배분을 한다든지 1당이 국회의장이 되고 2당이 뭐 법사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입법부 내에서도 견제와 협치를 하라 그런 어떤 취지인데 지금 민당은 그래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전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뭐 견제 협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뭐 던지고 막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당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제가 저 민주당 입장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죠? 바꿀 생각했어. 자, 우리 200석 이야기했잖아요. 200석 됐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뭐 탄핵 좀 되고 아마 어떤 부분들은 사법부의 정치적인이 결부된 사법부의 판결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수치가 200석이라 그랬어요. 그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행히 안 됐는데 192석, 민주당은 175석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한 수치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의석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몇 가지 혐의로 재판을 수개의 재판을 지금 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냥 당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뭐 지금 최근에는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의 지금 뭐 검사실에서 회유를 받아서 연어를 먹었니 많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느닷없이 100% 그거는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민주당도 너무 많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모든 걸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아까 우리 홍 의원님이 사당화했다 그러면 뭐 사당화에 비판을 받아도 사당화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변호인들이 거의 5명이나 지금 5명 이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은 상황이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민주당도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너무 많은 길을 갔다. 앞으로 향후 재판에 따라서는 민주당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 폭준이 지금 한두 건으로 지금 해결돼서 그걸 뭐 속 후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그건 민주당이 좀 세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박영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 그 지금 뭡니까 공천 과정에서 막 탈락한 비명계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좀 그 와닿은 이 부분과 좀 접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 상기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도 보지 못한 그 이전에 보지 못한 국면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고 그게 곧 조만간 닥칠 가능성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국 그 대표가 이제 당선하고 이제 그 조국 그 혁신당의 당선자들하고 문재인 그 양산에 있는 전 대통령 이제 그 인사드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은 이제 편한 평상복에 수염 특수룩하게 있으면서 이제 거실에서 손님을 맞이했는데 비가 오는데 부선발로 딱 양복을 다 입고 면도를 딱 깨끗하게 하고 조국 대표 딱 왔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찐명 일부 빼고는 상당히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에 남아 있는 것이고 포스트 이재명 차원에서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저께 정청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가서 뭐 이렇게 좀 강연을 했는데 그 때문에 개딸들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 있지만 방금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있는 친문 세력 그리고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 그다음에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틈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예, 뭐 입법 독주와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두 분에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 관여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혹시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곤욕스러워지지 않을까 또
최악의 경우에 레임드까지 오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없진 않는데요.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정치적 공세를 펼 겁니다. 21대 때도 보면은 뭐 예산이라든지 또 뭐 특검이라든지 또 탄핵 해임 건의 이런 걸로서 이제 총 입법적 공세를 펴왔는데 이제 22대 때는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까지도 이제 되는데 지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특활비 과다 지급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뭐 고발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오늘 조국 대표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발표했지만 최상등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21대 지금 말부터 22대 초까지 이제 아마 전국을 뒤흔들었던 특검 이슈가 될 거고 그 위에 또 특검 또 좀 웃기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인당 그 25만 원 지급하는 것을 가칭 뭐 처분적 법률이라 해서 국회에서 법률하면 곧 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그런 어떤 법률을 만들자고 제언을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어떤 위배하는 어떤 법률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국회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물론이고 반헌법적인 카드라도 어쨌든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총 공격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과거 21대 때는 비명계나 뭐 합리적인 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어가 됐는데 아마 22대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걸 제어하는 세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까 뭐 공수처 그 고발 그건 뭐 홍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게 뭐 큰 사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공수처라는 것이 거의 뭐 유명무실한 지금 단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뭐 레임덕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선거 과정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공동선대위원장도 좌파 운동권 범죄 집단이 들어서면 만약에 과반수 이상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 선거 전에 이제 국민의 호소하는 레토릭일 수 있는데 한편을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보면 그만큼 또 월등한 의석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자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니까 뭐 절름거리는 정부 레임덕 거기에서 뭐 전에 민주당은 이 정도 의석이면 뭐 데드닥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오리다 뭐 이런 뜻인데 식물 정부를 넘어섰다는 것인데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죠. 굉장히 그거를 국민의힘은 현실을 부정할 인지 부조화로 현실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건 현실인 것이고 근데 다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의 지금 전대미문에 그는 강력한 야당을 5년 내내 마주했다는 것은 협치의 부분이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뭐 지금 불변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과 협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뭐 또 잃을 것이 없잖아요. Nothing to lose라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오히려 차라리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뭐 후련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뉴노멀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런 그 협치 부분에 그걸 좀 숙명적으로 생각하고 갔으면 레임덕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것이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수호하게 입법 독주를 하고 지금 집권당을 압박을 하는데 그것도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상식에 넘어서는 법이라면 그게 또 국민이 지켜보고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법부 판사들한테 좀 별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가량의 회동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두 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총선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과 향후 어떤 전국 어떤 운영 방향, 대책, 그리고 또 차기 어떤 인선 이런 것들이 좀 뭐 종합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쁘신 분이 홍준표 대표하고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면서도 그만큼 두 분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깊다. 홍준표 대표에게 어쨌든 많이 조금 조언을 좀 듣고 싶다는 뭐 그런 어떤 게 이제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도 나온 뭐 다른 거는 보도가 안 나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뭐 대통령이 뭐 국무총리를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고사를 하시고 뭐 김한길 위원장과 뭐 비서실장으로는 장제원 의원을 뭐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비서실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총리는 김한길 지금 위원장은 지금 암 수술도 받아서 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지금 홍준표 지금 시장도 지금 이제 좀 깊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좀 반증인 것 같고,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고사를 지금 뭐 하셨고 또 대구시장을 현직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쉽게 승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홍준표 시장만큼 지금 어려운 이런 어떤 전국에서 확실하게 좀 주관을 갖고 행정부를 이끌면서 또 민주당과 있던 관계를 또 설정 합리적으로 할 만한 또 인물이 또 있을까? 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적임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무총리 홍준표 시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뜬금없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좀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또 대통령과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또 돌이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도 이게 참 괜찮은 어떤 그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정보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여지기도 하고. 글쎄요, 뭐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주요 도시의 핵심 도시 대구의 뭐 시장이 만나서 뭐 술자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4시간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좀 한편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뭐 평상시 같으면 또 뭐 넘어갈 일인데 지금 민감한 시기고, 또 홍 시장께서 뭐 본인은 약간은 고사를 어느 정도 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김한길 씨를 뭐 추천하고 했다니 총리로 또 좀 관심이 전폭되는 것인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고했다고 지금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만났는지는 아닌지도 또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난지 그것도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애도 언론이 떼어져 있는 상황인데, 홍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난 대선에 당내 재정적이었잖아요. 양 두 분이. 근데 이제 승패를 갈리고 홍 시장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랄까 이런 것이 좀 무난하게 있어 왔죠. 윤 대통령으로서는 좀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쭉 우리 토론의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국정 운영의 큰 그림에서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굉장히 민감한 것, 그야말로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불통이라, 제가 불통이라보다 굉장히 아직 익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한번 하지 않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내지는 빈 공간을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남일보 유튜브에서 진행한 4.10 총선 리뷰와 또 향후 전국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또 박재일 논술실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